발제자로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감염내과 과장을 맡고 계시는 김당윤 교수께서 맡아주시려 하셨고, 현재 감염학회 이사장도 연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남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에 있는 것처럼 원숭이의 두창입니다. 두창이라는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마마, 천연두, 손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고, 지금은 사라져서 알 수가 없는 병이지만은 전 세계에 유행했었고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최초의 유행은 신라 성덕왕 36년경이라고 되어 있고, 이조실록에도 10년에 한 번 정도의 유행이 있었고, 1906.25 사태 다음 해에는 4만 3천 명이 발생했고 11,000명이 사망했다.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의 한국 급성 전염병 개관이라는 책에 써져 있습니다. 즉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치명률이 높게는 30%까지 이르렀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소장대에 있는 조선시대 선비의 얼굴에 있는 저러한 현상은 두창에서 살아났지만은 반흔을 남긴, 흉을 남긴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원숭이 두창은 이 두창하고 원인 미생물은 비슷한, 서로 같은 과에 속하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병의 중증도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감염병을 다룰 때 순서에 따라서 미생물의 특성, 역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임상 발현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단 어떻게 할 것이고, 치료, 예방, 감염 관리,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미생물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DNA 혹은 RNA 중 한 가지만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이고, 코로나를 일으키는 사스코브2와 같은 RNA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변이가 좀 적은 편입니다. 폭스비리디 과에 속하고 올소폭스 속에 속합니다. 두 가지 유전형이 알려져 있고, 중앙아프리카 유전형과 서아프리카 유전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숙주는 사람 이외의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 등을 포함한 영장류, 쥐, 돼지, 토끼, 프레리도그, 호저, 사람 등이 감염됩니다. 원숭이 두창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결국은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지역에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1일 현재 5,783명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한 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아주 없었던 병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에서 이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발생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58년 덴마크였고,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사이노몰거스 원숭이에서 저렇게 생긴, 지금 앞으로 보시게 될 두창과 유사한 병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물 사례고, 사람 사례는 1970년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습니다. 9개월 영아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바산 구스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 시점에 현지 의료진은 두창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체를 채취를 해서 보냈었는데, 최종 결과가 원숭이 두창, 몽키폭스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사람 사례고, 하지만 기록으로는 이 환아는 홍역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해야 될 내용에서
지도들을 보시게 될 텐데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심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의심 환자라고 정의를 한 것은 열이 나고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물집, 그다음에 농포, 고름이 잡힌 수포, 딱지가 있으면 의심 환자고, 확정은 의심 환자이면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바이러스가 자랐거나 PCR 양성, 추정은 의심 환자이고 검사 결과는 아직 없지만은 역학적으로 서로 원숭이 두창 환자 옆에 있었다든지 밀접 접촉이 있었다든지 이런 환자를 추정으로 카운트를 했고, 가능은 발열과 수포가 있는데 원숭이 두창은 몽키폭스 바이러스고 올소폭스 바이러스 속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더 상위인 올소폭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양성임은 가능,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없었던 병이 아닙니다. 70년부터 있었고 주목을 받은 것은 순전히 선진국에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도에서 진화기를 보면은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38, 343, 511명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다른 지역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미국에 생기고 이후에 또 영국에도 생깁니다. 그 시점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10,000명, 18,000명, 2010년대에는 18,000명.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 병이 잊혀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늘고 있었지만은 주목 밖에 있었던 병이고, 미국과 영국에 산발적으로 생기다가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주목을 받게 된 셈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설치류를 통해서 프레리 도그가 감염되고, 아마 이게 애완동물 같은 것인데 이 프레리 도그를 통한 또 감염이 몇 사례가 나타납니다. 전파 경로는 동물에서 오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물은 결국 동물을 섭취하거나 사냥하거나 해치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동물의 병변에 사람의 피부나 점막이 노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 경로는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경로는 환자의 피부 병변, 점막 병변, 체액에 직접 노출됐거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건을 통한 간접 전파, 예를 들어서 환자의 이불이라든지 의복 같은 것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날린 바이러스가 전파를 시켰다.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한 전파는 공기 전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비말 전파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산모에서 태아로 넘어간 사례들도 보고가 있습니다. 두창도 그렇지만 원숭이 두창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감염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미생물 차원에서는 불리하고 우리 입장,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가 되면은 코비드 19처럼 전파를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이 바이러스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프리카 자료들을 쭉 정리한 논문들인데, 두창 백신을 받지 않은 가족 내에 원숭이 두창 환자가 생겼을 때 다른 가족이 얼마나 퍼졌는지 추정값을 쭉 모아보면 8% 정도입니다. 나이 분포는 1970년에 처음 보고가 있었는데 80년대까지는 주로 4세에서 5세 어린 나이에 생겼습니다. 2000년대에는 10세에서 21세. 지금 퍼지고 있는 유럽, 미국은 나이의 중앙값이 37세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점점 올라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2022년 유행의 또 다른 특성은 대부분 남자라는 점입니다. 99%. 물론 이 자료는 5,000명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468명을 조사했더니 99%가 남자이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세세하게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분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논문을 읽다 보면은 두창 백신 접종력이 약 두창 백신을 맞은 적이 있는 사람은 약 85% 정도로 방어가 되더라,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 문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두창 백신 접종력이 있는 사람은 1000명에서 0.95명 정도 생겼다면은 두창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에서는 1000명에서 3.6명 정도 생겼다, 이런 아프리카의 관찰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창 백신을 그러면 몇 년 전에 맞은 게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지 이 연구에서는 3년에서 19년 이내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맞은 것도 85%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아는 팩트는 3년에서 19년 전에 맞았을 때 두창 백신 맞은 사람은 원숭이 두창 발생을 85% 정도 막을 수 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5월 초에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나이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른 환자는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환자하고 연결되지도 않았고 밀접 접촉하지 않았고 아프리카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밀접 접촉, 성관계를 포함한 밀접 접촉이 원인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역학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자를 알아보는가, 이런 것입니다. 환자는 잠복기,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 그냥 이해가 더 쉽도록 그 단계를 나눠보면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잠복기는 깁니다. 5일에서 21일이고 중앙값,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잠복기 값은 8.4일 정도입니다. 전구기는 피부에 발진이 돋기 전에 1에서 4일 정도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열입니다. 열, 두통, 요통, 무력감, 그리고 림프절 종대라는 다른 병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열은 보통 열이 나고 1에서 3일 내에 발진이 돋는 게 제일 흔한 형태입니다. 발진은 얼굴에서 시작하고 형태가 반점에서 시작해서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순으로 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부 여러 군데 병변이 나타나면은 원숭이 두창 경우는 피부 여러 곳이 전부 다 반점, 동시에 구진, 동시에 수포, 이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는 얼굴과 사지에 분포하고 직경은 0.5에서 1cm이고 점막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색조가 변해 있는 것을 반점이라고 하고, 구진은 색조 변화 플러스 융기되어 있는, 솟아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맨 왼쪽 위에 희미하게 된 부분이 반점이라면 좀 진한 부분은 이게 입체 사진이 아니어서 알아보기 어렵지만 약간 솟아있는 구진입니다. 수포나 농포는 피부에 액체가 있는 것이고 물이 있는 것을 수포, 노랗게 고름 있는 것을 농포라고 하고, 딱지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그 딱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순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80년에서 85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282명의 환자의 자료입니다. 90%가 15세 이하,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나이가 어린 때 많이 걸렸었습니다. 두창 백신의 접종력이 없을수록 피부 병변의 개수가 많다, 그럴듯합니다. 방어력이 더 나빴기 때문에 피부 병변의 개수가 더 많고, 또 발진 중앙이 깊이 들어가는 함몰 현상도 더 많이 보이고 흉도 더 많이 졌다. 치사율은 이 자료가 상당히 또 중요한 자료인데 두창 백신 접종력이 있는 환자의 치사율은 0%입니다. 282명에서. 또 소아에서 치사율이 높다는 자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0에서 4세 사이는 141명 중에서 21명, 14.9%가 사망한 반면에 5에서 9세 사이는 92명 중에 6명, 6.5%, 10세 이상에서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지금 북미,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최연령층은 30대인데 이 시점하고 아프리카에서 보더라도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 주로 사망했던 그런 병이었고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82명에서 열이 나고 나서 1에서 3일 내에 발진이 돋는 게 80%라면은 5%는 동시에 돋고 15%는 3일 더 지난 다음에 돋는다 이런 특성이 있고 림프절 종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84%, 맞은 사람은 53% 상당히 좀 독특한 것이고 이 시기에도 성기병변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가 있고 인후통, 목이 아프거나 결막염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기가 달라져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244명인데 증상으로 피부에 뭐가 돋은 환자는 발진이 돋은 사람은 96.8%, 의료진이 관찰해서 피부에 뭐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는 99.5%, 림프절 종대는 격차가 더 큽니다. 환자가 뭐가 덩어리가 만져져요, 림프절이 만져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57.4%, 하지만 의료진이 찾아보면은 98% 정도 찾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외에도 비특이적인 무력감, 인후통 등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피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농포이고 가운데 움푹 패인 중앙 함몰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얼굴, 사지에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이고 손바닥, 발바닥의 딱지 형태 또 농포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형적인 얼굴과 사지를 침범하고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이렇게 가는 이게 고전형이라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특정한 국소 부위, 성기 부위에만 있는 또 열도 동반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보고가 있고 이런 경우는 경험이 있는 좀 임상 경험이 있는 임상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못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피부 발진이 흔히 분포하는 것을 찍어놓은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 사지 반면에 체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옆에 그림은 임파선 분포인데 목 부위하고 사타구니 부위에서 주로 만져집니다. 피부 병변은 동일 단계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곳이 반점, 구진, 수포 이런 단계가 비슷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동일 단계라면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도 30%. 그러니까 동일 단계가 아니면은 원숭이 두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 국소 분포도 26% 미국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비특이적으로 발현하면은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거의 논문들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혈액 검사 결과가 충분히 제시가 되지 않은 것 같고 2003년도에 미국에서 21명의 혈액 검사 결과가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의 특성이 그렇듯이 백혈구는 크게 늘어나 있지 않고 혈청 알부민이라고 하는 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이외에는 혈액 검사로 이 병이다라는 것을 금방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의료진이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진료 18일째에 두통, 목 아픈 발진으로 나타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노출 후 6일째 두창 백신을 접종했지만은 병은 발현을 했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PCR 했더니 상기도에서는 7건에서 7건 양성, 혈액에서는 7건에서 6건 양성, 소변에서는 7건에서 4건 양성. 그러니까 피부, 수포, 농포, 딱지에도 있지만은 상기도, 혈액, 소변에도 PCR 해보면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치사율은 환자 중에 환자라고 정의 진단한 환자를 분모로 사망한 환자를 분자로 했을 때 모든 국가의 사망률은 8.7%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자료 플러스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 자료인데 중앙 아프리카 유전령은 640명 중에 68명이 사망해서 10.6%, 서아프리카 유전령이 아프리카에만 국한해 보면은
195명 중에 9명 사망 4.6%, 서아프리카 유전병의 모든 국가로 하면은 247명에 9명이고 3.6%.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서아프리카형인데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셈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수경 두창의 치사율은 3에서 6%, 8%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이 누적 사망률이 0.13%니까 훨씬 더 위험하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불안감이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대다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우리만 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과거의 자료이고 특히 중앙아프리카 유전병의 사망률이 높았는데 모든 국가 사망률이라는 것은 중앙아프리카 유전병 640으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8.7%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5,000명 이상 생긴 유럽과 북미, 남미 다른 지역에서는 사망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간별 진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포나 농포로 나오는 병은 어려울 수 있고 그 대표가 수두입니다. 대상포진 상대적으로 쉽고 수족구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단순포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포진 성기주에만 있으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 문헌에는 매독이나 임질 등도 간별을 하라, 홍역도 간별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사마귀도 있는데 이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환자 사례들을 토대로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면은 수두하고 원숭이 두창은 일단 분포가 다르긴 합니다. 수두는 얼굴과 체간에 주로 있다면은 원숭이 두창은 얼굴과 사지입니다. 그리고 발진이 동일 단계가 원숭이 두창, 수두는 다르다. 임파선 종대, 뚜렷하고 뚜렷하지 않다. 중앙 함몰은 수두에서도 보입니다. 중앙 함몰이 있으면 원숭이 두창을 더 시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표들이 좀 중첩됩니다. 중첩돼서 그래도 가장 간별이 어려운 병을 대보라면 수두일 것입니다. 임파선 종대는 그래도 간별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대상 포진도 수포, 농포가 생기지만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편측 한쪽 피부 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 병과 대상 포진과 원숭이 두창은 사실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병은 대상 포진이 띠 모양으로 피부 절에 있지 않고 전신으로 퍼졌을 때 파종 대상 포진일 때 수두하고 비슷하게 되면서 역시 분류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임파선 종대가 간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진의 단계는 도움이 되긴 되지만은 중첩되는 면이 있습니다. 단순 포진은 1형과 2형이 있고 1형은 입술 주변에 생기고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2형은 성기나 항문 주위에 생기는데 특히 지금 돌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성기 주변에만 국한된 경우들이 있고 성기 주변에 생긴 제2형 단순 포진과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독은 반점 구진으로 나오고 수포나 농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신에 분포하고 손바닥, 발바닥도 침범하지만은 수포, 농포가 아니란 점에서 구분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파종되는 임질도 전신에 저런 모양으로 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험했던 환자들인데 저렇게 퍼져 있고 반점 구진이고 수포, 농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염과 관절통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발 관절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간별에 도움이 됩니다. 홍역은 마찬가지로 반점 구진 다음에 수포, 농포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홍역은 또 피부 발진이 뭉쳐지는 일이 훨씬 더 흔합니다. 원숭이 두창도 지금까지 아프리카 자료 보면은 약 29% 정도는 뭉쳐진다고 되어 있지만 홍역처럼 저렇게 병변들이 크게 뭉쳐지지는 않습니다. 또 입 안에 전문가들은 들어서 알 수 있는 카플릭 스팟이라는 게 있는 점도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홍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물 사마귀도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함몰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구진 형태이고 수포나 농포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 사마귀의 원인 바이러스 역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하고 유전적으로 유사하긴 하지만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수두하고 제2형 단순 포진이 전 제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은 다른 홍기호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검체가 있어야지 진단에 이르게 되는데 잠복기 상태 5에서 21일 동안에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찾을 수가 없고 전국이 열이 나는 시기에는 구인도 혹은 비인도 도말을 하면은 바이러스를 찾을 수가 있고 발진기에서는 병변의 수포액에서 혹은 딱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기에서는 이제 혈청 검사에서 항체가 생겼다는 것이지 회복기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WHO에서 제시한 그림이고 검체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로 병변부를 소독하고 메스로 병변 윗부분을 뚜껑을 제거하고 병변 바닥을 도말한 다음에 시험관에 넣어서 유전자 검사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의 제일 확실한 것은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배양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사용할 수는 없고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진료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 검출이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신 PCR 검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 법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찾으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혈청 검사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진단에 도움은 되지만은 직접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증상이 생긴 시점에 혈청 검사에서 항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명이 걸렸는지 역학조사할 때 도움이 되지만은 현장 진단은 결국은 유전자를 찾는 유전자 검사법 PCR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대증치료, 해열제, 수액과 같은 대증치료가 핵심 치료이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특이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특이 항바이러스제는 테코비리마트라는 약과 브린시도포비르, 시도포비르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는 시도포비르보다는 브린시도포비르하고 테코비리마트라는 약제가 더 우선이고 테코비리마트는 경구 혹은 정맥 주사로 쓸 수 있고 브린시도포비르는 경구 약제입니다. 작용 기전은 좀 달라서 테코비리마트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억제한 P37이라는 단백을 억제하는 것이고 브린시도포비르는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것을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려고 하고 있는 수입이 임박한 약은 테코비리마트입니다. 이 약의 효능은 어떻게 알 것이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 실험은 할 수가 없으니까 사이노몰그스 원숭이를 데이제로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정맥 주사하고 이게 제일 진한 색입니다. 그리고 테코비리마트를 다양한 용법으로 용량을 몸무게에 따라서 3mg도 줘보고 10mg도 줘보고 또 며칠 있다 줘보기도 하고 3, 4일만 줘보기도 하고 5일 이상 줘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을 때 생존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이것은 동물이죠. 케이지당 몸무게당 10mg을 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감염시키고 나서 4일 후에 주면은 약을 주지 않은 군에 비해 생존율의 차이가 83.3%입니다. 하지만 6일 후에 주면은 5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병이 걸리고 나서 6일 이후에 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줘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린시도포비르는 프레리 도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했고
데이 제로에 이때는 원숭이 두창을 비강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주었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맨 바닥에 있는 빨간색 위약군에 비해서 초록색 바이러스를 투여하기 -1일 때 준 경우가 가장 생존율이 높습니다. 브린스토퍼비르하고 테코비리마트 중에 어떤 약이 더 우수한지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약제 실험에 사용한 동물도 달랐고 바이러스 투여 경로도 달랐기 때문에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절로 낫는 병이므로 모든 사람의 약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어야 되는 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입니다. 중증, 이 병 자체가 중증인 경우입니다. 출혈 병변, 병변에서 피가 나거나 합쳐지거나 폐혈증, 환자의 혈압, 호흡수 등이 불안정하거나 뇌염, 의식이 혼탁해진 환자, 혹은 중증 원숭이 두창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환자,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가 잘 되지 않은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악성 종양, 장기 이식 환자, 면역 기능 저하제 투여 환자, 그리고 8세 이하의 소아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 아프리카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임신부가 걸렸더니 4명의 태아를 낳는데 1명만 정상분만이고 3명은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임신부도 치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눈, 입, 성기, 항문 부위 병변이 있는 경우도 치료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법인데 이거는 의료진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안전성 문제에서는 두통, 복통, 구토, 메스꺼움 정도지만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브린스토퍼비르라는 약제는 적게 투여한 3명 투여한 기록 3명 모두에서 간 효소치 상승의 언급이 있어서 만약에 이 약제를 우리나라에서 당장은 안 쓰겠지만 써야 된다면은 간 효소치를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예방은 당연히 원숭이 두창 유행 지역을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동물 노출을 피한다.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있으면 접촉을 피한다.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있으면 격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게 한다. 의료진이 원숭이 두창 의심 혹은 확진 환자를 진료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입니다. 두창 백신을 투여하면은 당연히 방어에 도움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투여해야 되는 전 국민이 코로나19처럼 백신을 투여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두창 백신 맞으면 85%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과거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 두창 백신을 1, 2, 3세대로 나누고 있는데 1세대는 드라이백스라는 것이고 2세대는 미국에서 쓰이는 게 에이캠 2000이라는 것입니다. 3세대는 지네오스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2세대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고 증식이 가능합니다. 3세대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맞지만은 증식을 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세대나 3세대는 다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 몽키폭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종사자들, 즉 항상 노출되는 사람들 혹은 원숭이 두창 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노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원숭이 두창을 막기 위해서 두창 백신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세대 백신은 여러 번 찔러 상처내기 법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78년까지 맞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찔러서 15번 정도 찔러서 피가 맺힐 정도를 하는 그런 주사법이고 반면에 진네오스라는 것은 피하 접종이고 28일 간격 2회입니다. 테이크 리액션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 부작용은 에이캠 2000은 심근 심낭염 보고가 있고 진네오스는 아직은 보고가 없습니다. 오토 이노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에이캠 2000은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고 증식 가능, 진네오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이지만 증식 불가능. 에이캠 2000에서 찔른 자리에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 예를 들어 눈을 부비면은 각막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2세대 두창 백신 접종하면서 얻은 경험이고, 백신 접종 후 저게 바로 테이크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일 정도의 저런 농포가 생기면은 저런 게 생겨야지만 백신 제대로 됐다.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15번 찔러서 약간 피가 맺힐 정도고, 저게 제대로 되면은 저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출 전에 백신을 주는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늘상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로 몽키폭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종사자 혹은 진단 혹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고,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버렸다고 치면은 노출 3년 이내에 두창 백신을 맞은 적이 없고, 노출 후 4일 이내에 주면은 질병의 발생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고, 4일에서 14일 이내에 주면은 질병이 발생하긴 하겠지만은 중증도는 줄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은 노출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노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출의 정의는 뭐 나라마다 정의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는 고위험 노출을 보호장비 없이 피부나 점막의 병변이 노출된 경우, 보호장비 없이 환자의 방에 있었는데 기관 내 삽관과 같은 에어로졸 생성 조작이 있었던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고, 중위험 노출은 보호장비 없이 3시간 이상 환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환자와 2m 이내에 머무른 경우, 가운을 입지 않고 의료진의 의복이 환자의 피부, 책, 린넨에 노출된 경우, 저위험 노출은 보호장비 없이 3시간 이내에 머무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노출이라면은 의료진에게 노출 후 백신 접종을 추천을 하고 있고, 중위험 노출은 고려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 저위험 노출의 경우는 감염됐을 확률이 낮으니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는 이전에 슬라이드 설명드렸지만은 의료진도 감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확진 혹은 의심 상태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데 1인실에 두고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음압실에 둬야 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압실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기관 내 삽관과 같이 에어로졸 생성 위험을 있는 조작을 하려면은 음압실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격리실 밖으로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의학적 이유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은 환자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서 진료하는 의료진은 가운, 장갑, 고글 혹은 얼굴 가리개, N95 마스크, 왜냐하면 2m 이내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내용은 숫자로 봐서는 58년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 70년 첫 번째 사람 사례, 아프리카에서 유행했어도 관심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 그리고 2022년도에 유럽과 북미 남배 유행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주로는 밀접 접촉으로 전파가 가능하지만 또 간접 전파, 의복 같은 것을 터는 과정에서 또 비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공기 전파는 거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 전국이 발진기 회복기를 이행한다. 발열, 림프절 종대, 얼굴 사지를 침범하는 반점 수포, 농포, 딱지 형태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사용한다. 모든 사람이 약을 쓰는 것은 아니고 중증으로 나타났거나 중증으로 될 위험군에게 약을 준다. 환자에게 접촉을 피하고 만약에 고위험 노출이 된다면은 백신 투여를 한다. 1인실 격리, 음압은 필요하지 않고 1인실 격리, 들어가는 의료진은 N95, 가운, 고글, 장갑을 착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창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30%에 이르렀고, 무증상 전파도 없었고, 호흡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치사율 0.13%, 무증상 전파가 있기 때문에 전파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호흡기 전파가 주고, 원숭이 두창은 비풍토 지역 치사율은 현재까지 0%고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 두창처럼 저렇게 높거나
아프리카 지역처럼 4%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전파가 없기 때문에 광범위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밀접 접촉 전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치사율이 현재 낮아서 원숭이 두창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사회를 봉쇄하고 학교를 닫고 사회 기능 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